유엔 안보리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에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제재 내용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한편 지난 9일 정권 수립일 당일 수도탄 축하연을 벌인 북한은 이 미국이 혹독한 제재에 나설 경우 상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이제 오늘 밤이죠.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아마 표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2372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새 결의안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방금 나온 소식이 그 초안보다는 좀 더 완화됐다는 내용이에요. 김정은에 대한 자산 동결 부분이 조금 완화된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자체만 그걸 뺀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내용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북한에 대해서 이게 끝장 제재를 할 만큼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은 많이 차단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북한의 그 수입이 많은 것이 섬유류 수출인데 섬유류 수출을 차단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석유 금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중국이 원유 주는 거는 무역 통계 안 잡고 정제해 주는 것은 그 무역으로 파는 거기 때문에 통계 잡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석유류는 원유 공급하고 석유류는 뭐 완전히 차단하는지 아니면 일부 중단하는지는 뭐 정확하지 일단 않습니다만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죠. 일단은 일단 상한만 설정해도 북한은 상당한 충격이 갈 것이고 그다음에 노동자 수출 문제인데 이게 액수가 솔솔치 않습니다. 북한이 무역으로 손해 보는 거를 대개 노동자 수출을 가지고 그걸 메꾸거든요. 연간 보면은 연간 한 10억 불에서 15억 불 사이에 적자가 나는데 무역에서 노동자 수출에서 노동자가 나가서 일해서 한 12억 불에서 23억 불 번다 그러니까 대략마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노동자 수출에 좀 제재가 가해진다면은 북한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거다. 다만 그러면 왜 김정은 개인 자산 구자를 동결하는 것을 뺐느냐는 부분인데, 2015년도 9.19 공동선언을 한 다음에 미국이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한 2천한 몇백만 불 정도를 동결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에 있는 김정은 부하들 입장에서는 최고 지도자 손을 대면은 말이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김정은을 옹이하지 않으면 자기는 뭐 제재를 받거나 자기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한 사람의 존재나 처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 돈이 제재가 들어간다면 마지막 보루군요. 그렇죠. 북한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이제 북한 외무성에서 또 새벽 3시에 이거 성명을 발표했는데 미국이 독특한 제재 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9월 9일 정권 창립은 뭐 그냥 순탄하게 좀 지나갔어요. 뭐 축하연을 벌이고 뭐 거의 잔치 분위기를 연출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경고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말폭탄입니까 이것도? 아니 이번에는 말폭탄 아닙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제재 결의안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합니다. 저는 반드시 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표현하기 굉장히 그런데 장담하기 저는 장담합니다. 장담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이제 9월 9일 날 뭘 한다 그랬다 안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9월 3일 날 수소폭탄 시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만 건이가 기조연설에서 9월 9일 행사용으로 했다 그렇게 했으니까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면 반드시 뭔가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또 자기네가 하겠다 그랬고 만약에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면은 자기들이 뭐 미국에 대해서 자기가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데 뭘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죠.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보면은 김정은의 지난번에 동선을 딱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지난번에 화학재료 연구소를 갔었어요. 그럼 벽에 한쪽에는 북극성 사명 그림이 있었고 한쪽 벽에는 화성 13호 그림이 있었습니다. 화성 13형은 3단 로켓이었는데 연료를 고체를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고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쏴봐야 알겠는데 현재는 모르는데 일단은 북극성 사명을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이 SLBM을 쏘는데 이게 껍데기가 과거에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탄소 복합 소재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가벼워지죠. 그다음에 길이가 좀 짧아지고 그다음에 뚱뚱해집니다. 뚱뚱해지면은 사거리는 늘어나고 무게는 가벼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이 이게 2,000톤밖에 안 되니까 그 지난번에 그 북극성 일행은 한 발밖에 실을 수가 없어요. 군용을 뚫어가 하나밖에 쓸 수 없는데 이게 낮으니까 만약에 북극성 3형은 뚱뚱해지고 길이가 짧아졌다 그러면 몇 발 더 실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일본 뭐 홋카이도 상공을 해서 한번 쏘든가 아니면 화성 13형 그 3단 로켓을 그러면 저 사거리가 12,000에서 13,000km 나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미국의 DNI는 미국의 그 모든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게 DNI입니다. DNI 북한 분석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을 완성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괜히 헛소리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화성 13형이 3단 로켓이고 고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고체가 되면은 언제 어느 때 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더 놀래거나 더 큰 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이제 국제사회 유엔 제재안을 제안하고 각국 또 다른 국가 연합에서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어떤 고립시키는 모습들, 외교 관계에 뭐 단절을 하진 않더라도 뭐 북한 대사를 추방시킨다할지 선박들 단속을 강화시킨다할지 여러 가지 지금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북한이 점점 왕따되고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고립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심적으로 부담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현재 그 멕시코가 대사를 그 페르소나 non grata 그래가지고 뭐 기피면에서 추방을 했죠. 멕시코가 현재 미국하고 나프타 재협상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하고 계속 거래해서 장사해서 돈을 몇 푼 벌다가 미국한테 얻어맞으면 큰 손실이죠. 일단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고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은 이제 북한하고 무역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필리핀이 팔아먹은 것이 전부 다 전자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전자제품이 혹시나 만약에 북한에 ICBM이 떨어졌는데 그걸 회수를 전혀 못해서 그렇지 회수했는데 거기 만약에 필리핀제 그 전자제품이 들어있다 그러면 필리핀이 미국에서 가만 내버려두겠습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필리핀이 움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간다에서 이제 그 군사 고문단, 공군 고문단을 이제 추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박근혜 정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아프리카 순방하시면서 더 이상 그 북한하고 군사 협조를 하지 말라,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국제 정치적인 그런 압력, 힘에 의해서 이제 벌어진다고 보고 물론 또 한국의 힘도 있습니다만은 보고 북한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하고 왕따 당해봤자 큰 피해가 별로 안 갑니다. 안 가고 가장 큰 게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북한 선박이 큰 게 별로 없고 현재 북한의 큰 선박들은 전부 다 유엔 제재 목록에 들어가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현재 그 작은 선박으로 움직여봤자 기껏 가요 동남아인데 동남아 국가들도 현재 굉장히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김정남 그 암살 사건 때문에 안 좋아졌기 때문에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만 이제 기대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자, 북한 정권 수립일 이른바 구구절이었는데 별다른 도발 없이 지나갔습니다. 축하한 장면을 한번 저희들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김정은과 그 측근들이 와서 굉장히 축하를 해줬고 특히 핵무기 개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애우 심지어 애정을 과시했다 이런 표현을까지 쓰던 것도 있었는데 저렇게 한 이유는 그 선전용이겠죠. 다 물론 예전에도 저런 모습 예전에 업어주는 모습도 제가 기억나는데 저렇게 하는 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렇게 업어줬던 거니 바로 그 북한이 백두산 엔진 3.18 혁명 때 업어줬을 겁니다. 그 3.18 혁명 전에 작년 9월 달에는 맞담배를 폈죠. 자기 리병철 군수국부 제1부부장으로 맞담배를 피고 그다음에 3월 18일 날 백두산 엔진을 성공했을 때는 업어줬습니다. 업어주고 요번에는 팔짱을 꼈습니다. 이번에는 리홍섭 핵무기연구소 소장을 이제 팔짱을 껴주고 그다음에 재밌는 건 별 4개짜리 그 군의 제1인자 황병서가 별 4개짜리죠. 차수죠. 차수가 별 3개짜리한테 경례를 했습니다. 아마 북한군을 대표로 해서 별 3개짜리 자기 부하한테 경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북한군을 대신해서 당신이 수소폭탄을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사용해서 미 제국주의를 때려잡게 됐으니 당신한테 우리 군을 대표해서 경의를 표한다라고 해서 경례를 한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북한에서 신이라 불리는 김정은이가 팔정을 껴주고 그다음에 군을 대표하는 황병서가 군을 예. 대표해서 격려를 해주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 수소폭탄 개발자에 대해서 예. 북한 정권에서는 최선의 그 예우를 한 거 아닌가. 얼마나 이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중요시하는지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정은이. 그렇죠? 예. 그 현재 북한이 현재 핵 실험을 그 최초를 2006년도 10월 9일 날 한 이후에 끊임없이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재가 굉장히 아픕니다. 현재 통계 수치상으로는 뭐 안 아픈 안 아픈 척하고 북한 경제가 정상화로 돌아가는 척하지만 현재 계속해서 끊임없이 북한이 도발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것을 그 빨리빨리 그 미국과 대결전에서 미국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체제가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속도를 빨리 해서 ICBM에다가 수소폭탄을 실어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해서 미국이 협상을 나오게 하지 않으면 체제가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도발 속도를 빨리 내고 모든 희생을 치러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을 굴복시키겠다 하는 게 이제 북한의 바로 전략입니다. 자, 북한이 이제 유엔 제재 결의 이후에 어떤 도발을 할지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텐데 영국 언론에서 이 이란이 핵무기 기술,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 기술 개발에 물밑 지원했다는 이런 의혹에서도 영국 외무부가 조사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마 핵이 아니고 핵 미사일일 겁니다. 미사일. 예. 어떻게 됐냐면 북한하고 이란 관계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먼저 개발을 했죠. 3,000개짜리 무수단 미사일을 먼저 개발했는데 이 미사일이 이제 원래는 그 러시아의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입니다. 이걸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10여 발을 수출을 합니다. 2004년, 3년 그 당시에 10여 발을 수출을 해가지고 기술 이전까지 완전히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란에서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2006년도에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안 하고 실전 배치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저 시험 발사했다가 8번 쏴서 7발 실패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란에서는 이 미사일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공위성을 쏘서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북한에서 왔는데 이란이 먼저 인공위성을 쏩니다.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인공위성을 쏜 엔진이 제가 볼 때는 그 백두산 그 엔진이라고 해서 80TF 내는 그 엔진 있잖아요. 북한이 3.18 혁명을 했던 그 엔진. 화성 12형하고 화성 14에 들어갔던 그 엔진 자체가 그것이 원래는 러시아에서 개발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최근에 문제가 됐었죠. 개발했다고. 그 기술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기술이 이란에 먼저 가서 그래서 그게 80TF짜리 엔진이 그를 활용해서 인공위성 성공을 한 거고 그 기술이 북한에 들어갔고 이란에서 받은 기술이 완전치 않으니까 북한에서는 우크라이나 기술자를 또 데리고 들어왔고 해서 현재 북한의 그 미사일 기술은 이란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3개국의 합작품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역학 관계를 설명을 좀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그 지금 전술핵 관련해 가지고 미국 쪽에서 더 많은 얘기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전술핵 재배치론을 또 거론했다. MBC 방송이 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문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로 그 9월 11일 그 유엔 제재 결의안 통과 직전에 그 역시 대단한 사업가인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툭 던진 거죠. 만약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저 학자들이 미국에 가서도 얘기하고 하는 게 항상 말이지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대만이 핵무장을 위협하는 가장 좋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드디어 중국이 가장 뼈아파하는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언론의 그 회의 결과를 그냥 툭 던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심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아마 미국 내에서도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통과돼야만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결론이 나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긴 간단하면 기분은 좋을 거예요. 기분은 좋겠지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
네, 한미일하고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북한의 이 3개국의 옛날 냉전구도 그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리나라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 국내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종봉 한중대 석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